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상 소장입니다. 그동안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6개 정도 제가 추려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온 질문이냐. 저희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 달렸던 그런 질문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로 온 질문 통틀어서 뭐 SNS라든가 문자 또는 메일로 온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공통된 6가지 요런 질문들로 추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정말 많았던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 또는 이제 멤버십 강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컨설팅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확실히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컨설팅을 몇 번 받아야 되냐? 횟수. 이거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번 이 질문이 올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죠. 이 컨설팅 횟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컨설팅을 일종의 자문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또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시다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논문 컨설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겠다. 이게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논문이라는 거는 제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내뱉는 말이긴 한데 논문은 사실상 크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작성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도 하고 페이퍼워크이라고 하죠. 페이퍼 작업. 요 두 개를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있고 사실상 이 연구 자체가 뭐 페이퍼워크이야. 여러분이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연구 자체가 사실 혼자서 하기는 힘든 그런 주제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설비가 필요한 뭐 그런 연구, 대표적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들이 설비가 필요한 연구들이죠. 실험 장비. 내가 그 실험 장비를 못 다루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연구들은 혼자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실험 방법도 알아야 되고 실험 장비를 다루는 아주 생명과 직결된 그런 화학물질이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게 다뤄야 되고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그런 연구들은 이게 내가 혼자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 자연계열 쪽에 논문을 준비하시는 그 자연계열 쪽의 대학원생분이나 연구원분들은 사실 그 실험실 안에서 다 끝나요. 예, 그리고 논문에 대한 어떤 논리 구조라든지 논문에 대한 실험 과정이라든지 분석 방법들이 사실상 그 실험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그 실험실 안에서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작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냥 페이퍼워크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자연계열 말고 사회계열이라든가 뭐 인문계열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우리가 학문의 특성상 경험의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자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도한 설비를 요구한다거나 실험 장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방향만 잡는다면
혼자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역량이 이미 되어 있다. 대학원에 왔을 정도면 그 이전에 충분히 그런 역량은 갖추고 있다. 뭐 논리적 사고라든지 자료 수집 능력이라든지 그 자료를 보고 파악하는 역량이라든지 페이퍼 작업을 하는 오피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사실상 학교 밖에서 컨설팅 자문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조차도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학교 밖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자문이.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정말 방향만 잘 잡고 여러분이 조금 내가 여기에 시간 투입을 하고 정신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논문을 스스로 완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역의 연구에서 설계를 할 때, 그리고 분석을 할 때, 요 부분이 논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는 난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 횟수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면 설계할 때, 그리고 분석할 때 2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논리 구조를 펼쳐 나가야겠다. 그리고 페이퍼는 어떻게 작성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못하겠다라는 것은 변명에, 아주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기법의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좀 서툰 분들은 이 설계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방향이 딱 잡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후에는 혼자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쳐나가다가 하나의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석이죠. 아무리 어떤 사회계열이나 인문계열이다 하더라도 분석을 하는 것이 기법의 대응이라면 이 기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통계 분석을 기법으로 대응시켰을 때 어떤 수학적인 부분이나 통계학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상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자면 소프트웨어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아주 기본적인 통계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다면 이 부분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다거나 나 도저히 이거는 뭐 못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물론 이제 중간중간 과정에 더 난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에 의한 지적에 의해서 자꾸 논문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요 중간중간에 뭐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 설명을 한다거나 뭐 자료 수집이 좀 뭐 특별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거나 난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한두 번 정도 더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과도한 컨설팅은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이해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직접 뛰어들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필요할 때만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질문이 많았던 것은 이제 좀 연관된 건데, 나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도 할 수 있냐. 소장님, 저는 수학 1도 몰라요. 그래서 통계분석 못해요. 저는 논리고 뭐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국어 실력이 떨어져요. 저는 논리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신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극도의 자신감 결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제 이 극도의 자신감 결여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뭘까? 이것을 좀 따지고 싶어요. 원래 자신감이라는 거는 뭐 쓸데없는 자신감 말고는
자신감이라는 거는 정말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일부러라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일부러 못 가지면 주변에서 자신감을 이제 푸시를 해서 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논문 당신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지도 교수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상 이런 자신감을 주기보다는 부담감, 뭐 억압감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학생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혼자서 그냥 자신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극히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저는 이 자신감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답변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중고등학생들도 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년 소논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청소년 소논문 하면은 좀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고 계신데 제가 저희 논준모 연구소가 대치동에서 정말 오래 있었거든요. 대치동에 있던 학원들 원장님들은 아마 저를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대치동에서 논준모 연구소를 오래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은 저한테 연락 주신 분도 있어요. 뭐 수학학원 원장님, 논술학원 원장님, 저한테 뭐 같이 청소년 소논문 하자.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입시 시장이라는 게 저는 정말 잘 알거든요. 입시 시장이라는 게 국내 입시 시장이 있고 그 유학 입시 시장이 있어요. 보면 국내 입시 시장은 대치동이죠. 근데 이제 유학 시장은요, 압구정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 그렇지 하실 거예요. 압구정동에서 이제 약간 삐져나온 게 이제 강남역 쪽으로 이제 좀 가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치동은 자수성가형 이거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자수성가형 부모들이 많은 동네예요. 대부분 이제 그 우리 법조단지가 서초동으로 옮기면서 그 서초동의 판검사, 변호사들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죠. 그분들의 주거지를 대치동에다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이분들은 자수성가형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서 너는 머리를 타고났잖니, 나로부터 머리를 유전받았잖니,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해. 하다 보니까 대치동이 학원가로 이제 국내 입시용으로 유명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제 법대를 가야 된다, 뭐 의대를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압구정동이 유학으로 유명해진 것은 옛날에 그 압구정동 그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아파트가 들어설 때 이것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그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고위 관료 그리고 그 강남 개발을 하면서 기업 회장 아주 이런 사람들 고위 관료 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을 압구정동 그 현대아파트로 다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 물려줄 게 많은 거죠. 뭐 기업도 물려줄 수 있고 돈도 물려줄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자녀분들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학벌을 어떻게 쟁취를 하느냐?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서 학벌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유학 쪽이 압구정동에 많이 학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내 입시학원은 대치동에 그리고 유학 입시학원은 압구정동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압구정동이 강남역으로 좀 삐져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시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소논문에 대해서 워낙 문의를 많이 받았었어요. 문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 학부모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절대 써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애가 지가 써야 돼. 내가 가르쳐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쓰게 하고 못 쓸 것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어른들만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봤죠. 그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걔 중에서 진짜 쓰는 애가 있더라고요. 야, 너 써봐 하니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했더니 지가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검토하고 그 감수라고 하죠. 이제 감수만 대충 해가지고 걔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상 받고 너무 잘하는 애들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해봤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이 방향성을 잡아주고 페이퍼웍은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방향성 잡아주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다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대학원생이 못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뭐 아주 특별한 시설, 특별한 설비를 내가 다룰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런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페이퍼워크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페이퍼워크 오피스 프로그램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되묻고 싶어요. 시간이 없는데 대학원은 왜 다니냐 이거예요. 애초에 가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정말 구차한 핑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부탁드리는데 제발 학생들 윽박 지르고 억압하셔가지고 학생들 자신감을 떨어뜨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뭐 그런 교수님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면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좀 일으켜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고 내가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면 얼마든지 논문을 쓸 수 있다. 내가 방향을 처음이라 아직 아마추어라서 방향을 좀 못 잡고 설계를 좀 못 잡고 내 손으로 분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만 지도 교수님이 자문을 해주시면 좋고 지도 교수님 못하면 이제 학교 밖에서 자문을 얻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조차도 시간만 있다면 미리미리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은 이제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선행연구조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선행연구 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선행연구조사와 관련된 이제 엑셀에다가 정리하는 그 동영상이 정말 떡상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실제로 선행연구조사를 엑셀에다가 막 정리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이 했던 방식대로 내가 조사를 다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선행연구조사를 엑셀에다가 다 조사를 해왔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이것들로부터 연구 필요성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이거지.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렇지? 나는 되던데 왜 이분들이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원인을 제가 찾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하는 선행연구조사 그리고 엑셀에 정리하는 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데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엑셀에다가 정리했을 때 그때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엑셀에다 잘 정리 안 하고 저한테 이제 최근에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목격하셨겠지만 저는 지금은 메모장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노션 AI에 넣어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여기서 바로 편집해버리고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또 조금 다른 정리 방식을 저는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엑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엑셀에다가 선행연구조사 내용을 정리를 하신다면 이 선행연구조사 자체에서 뭔가 저와의 차이가 나타난 거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선행연구조사를 할 때 속도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행연구조사 하는 건 좋은데 하나하나를 너무 정성스럽게 읽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됩니다. 공부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다가 보면은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선행연구 조사를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봤던 거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연구들의 동향을 내가 빨리빨리 뭔가 필터링하고 막 캐치하고 그 안에서 뭔가 연구 필요성을 느끼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연구 조사는 기본이 선행연구 자체가 많다. 근데 이거를 빨리 봐야 된다. 그리고 정리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행연구 조사를 할 때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동영상을 보시면 강조한 게 뭐냐면 논문의 이제 어떤 구조다. 이렇게 구조적인 거다. 구조적인 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린 강의들을 보시면 거의 절반 이상은 논문은 다 구조적인 틀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조적인 틀을 이해를 하게 되면 논문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뭐 마지막 페이지가 뭐 25페이지다 이러면 학회 논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다 안 읽어도 충분히 구조적인 틀을 알면 그 논문을 왜 썼으며 어떻게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저자가 한 방에 좀 이해를 하라고 표시를 해놓은 게 뭐겠습니까?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을 이 작은 짧은 문장에 다 담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제목을 정말 잘 적는 논문들은 적어도 한 50% 이상은 이해할 수 있도록, 간파할 수 있도록 제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연구조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옛날과 다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자도서관에서 하잖아요. 이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는 학술적인 발전에 엄청나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도서관에서 키워드가 중요하죠. 이 키워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키워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키워드를 통해서 선행연구조사를 계속 하다가 그 선행연구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어느 세월을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바로바로 간파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목에서 바로 간파를 해내려면 이 논문이 가지는 구조적인 틀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엑셀에다가 정리하세요. 그 동영상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틀을 이해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엑셀에 정리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행연구조사를 통해서 연구 필요성까지 도출하는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논문에 대한 구조적인 틀을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동영상에다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동영상은 이거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목만 봐도 한 50% 이상은 내가 빡 이해를 하고 간파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적어도 이제 제목에서 잘 확인이 안 되면 초록을 봐도 좀 간파가 되는 정도. 초록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목차를 봐야 되고, 목차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3장을 봐야 되고, 3장을 봐도 이해 안 되면 이제 전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연구가 많다면 굳이 내가 다 읽어야 되는,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선행연구는 아예 내 선행연구 목록에서 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선행연구 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선행연구를 중점적으로 저는 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행연구 조사를 하면 이 키워드와 연관된 연관 키워드가 나온다고요. 연관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검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행연구들의 큰 흐름, 동향이죠, 동향. 동향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향을 가지고 내가 연구 필요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흐름에서 연구 필요성을 끄집어내는 이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행연구들이 이런 동향을 가지고 있으나 못 본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선행연구의 한계죠. 이 한계를, 이 흐름을 통해서 발견해서 연구 필요성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추론과 관점의 변환이라는 방식으로 이 한계를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금 철학적이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막 동영상에서 강좌를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강좌에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막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선행연구조사를 보다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엑셀에 정리하시든 저처럼, 저는 이제 엑셀에서 이제 메모장으로 넘어오고 이제 노션 AI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AI를 이용하시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들이 생길 거다 이거죠. 다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제가 노션 AI를 써가지고 선행연구, 자꾸 이렇게 나오죠. 노션 AI를 써가지고, 뭐 노션 AI뿐만 아니라 챗GPT를 써도 되는데, 요거를 써서 선행연구 조사를 한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혼동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노션 AI를 써가지고 AI를 이용해서 선행연구 조사를 절대 하지 않아요. 선행연구 조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AI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행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AI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마치 접근한 것처럼 가짜 정보를 막 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AI는 선행연구조사에 활용을 하시면 안 되고, 선행연구조사는 내가 해서 내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정리된 내용을 편집할 때 AI를 이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노션이 원래 그 메모장 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AI를 통해서 편집을 하는데 노션이 원래는 메모장 기능이었기 때문에 내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는 기능이 노션에 있거든요. 그게 AI하고 결합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 내가 편집도 하면서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기에는 노션 AI가 챗GPT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챗GPT는 이 메모 기능이 안 되거든. 그래서 논문 쓰는 사람들이 노션 AI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 이 설명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논주모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또는 이제 멤버십 강좌에서 어떤 강좌들을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질문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희가 어제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논주모연구소에 공개 강좌들이 있는데 이 공개 강좌들을 보면 야 은근히 요 공개 강좌를 통해서 멤버십으로 이제 끌어들이려는 마케팅용 같다. 맞아요. 예. 제가 논주모연구소에 올렸던 공개 강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제가 구글에서 멤버십을 이제 좀 해보세요라는 제안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정보를 공개 강좌에 다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니까 저도 이제 후원에 의해서 이런 유튜브 강좌를 좀 더 질이 높고 좋은 강좌들을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도 후원을 통해서 이 멤버십이 원래 후원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강좌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멤버십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무슨 간디도 아니고 뭐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멤버십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공개 강좌에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강좌를 멤버십 강좌로 돌릴 수밖에 없고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공개 강좌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멤버십으로 유도를 하는 강좌를 제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멤버십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논문이라는 강의는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굉장히 중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계속 했던 설명 또 해야 되고 왜냐면 이 설명이 들어가야 이게 또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설명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논주모연구소 들어가지고 강좌 총정리 이거 보이시죠? 어떤 그 강좌를 들어가도 강좌 총정리라는 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얘를 딱 누르면 제가 노션 AI로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좌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답이 나옵니다. 이게 얘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사이트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션 AI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의 강좌를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논문 작성 기본 강좌. 이건 이제 뭐 논리라든가 또는 이제 페이퍼워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모아놓은 강좌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양적 연구, 하나는 질적 연구.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논문 작성 강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연구의 시작. 연구의 시작이 있고 기본을 알자. 가장 기초적인 강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서론 작성.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했던 강좌들이죠. 서론은 어떻게 작성할 거냐. AI를 이용해서 이론적 배경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 서론 작성할 때 논리 구조 어떻게 짤 거냐. 설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죠. 결론 어떻게 작성할 거냐. 논문 지도 및 심사 대비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강좌가 있다라는 거지. 해가지고 만약에 연구의 시작 기본을 알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강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이제 멤버십 강좌가 뜹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은 바로 강의가 뜰 거고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시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입이 되면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참고적으로 앞으로 돌아가려면 요 앞에 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거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통계분석 강좌 같은 경우는 강의가 정말 많아요. 기초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법별 강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는 이제 그런 강좌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법에 대한 이 강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리언 이 AHP 강좌까지 빈도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강좌들이 있다라는 점, 정말 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도 뭐 질적 연구의 5대 방법론이 있어요. 이건 이제 크레스웰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이렇게 5대 방법론이 있습니다. 5대 방법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6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기로는 여러분이 뭐 이것도 사실 너무 많다 강의가 이렇게 되면 저는 가장 최근에 올렸던 이 AI를 이용해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이 강의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용한 게 있거든요. 통계 분석 강의도 보면은 분석 기법별 실습 강좌가 요게 보면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AI를 이용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빈도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AI 이용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AI 이용, 잠업 이용해서 AI 이용. 그러니까 요 강의만 보셔도 바쁘신 분들은 그 강의만 보셔도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특히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박사과정 들어가셔서 몇 학기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박사과정을 안 들어가셨거나 들어가실 계획에 있거나 아니면 박사과정 들어간 직후이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박사과정 들어가면 박사학위 논문만 쓰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이제 청구하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이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종합시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영어 시험도 있을 거고 이런 시험을 치는 것도 조건이겠지만 또 하나 학회에 뭐 한 편 또는 2편 정도의 논문을 등재를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쓸 때 그 지도교수가 예를 들어서 3학기 정도에 지정이 되면 보통 3학기 정도에 이제 논문 지도교수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학기에 내가 박사 논문을 이제 써야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심사 청구 자격 조건이 학회 논문 2편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제 3학기 때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학회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학회 논문이 그냥 리포트처럼 탁 내면은 통과시켜주고 이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박사학위 논문이 언제 스타트가 되냐면 5학기 때 막 시작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딱 들어가면 자, 만약에 학교 논문을 2개를 써야 된다면 2학기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1학기 때 하나를 써야 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죠. 그리고 3학기부터는 박사학위 논문만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박사과정 들어가자마자 논문 써라 이 소리잖아요. 박사과정 들어가자마자 논문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논문 쓴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자마자 논문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한번 예행 연습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예행 연습을 언제 하겠습니까? 석사 논문 때 해야지. 그러니까 석사 논문 때부터 여러분이 논문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방향 잡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공부를 계속 석사 때부터 해서 박사 과정 들어가자마자 논문들을 써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사 과정 들어가가지고 이 3개의 논문을 자, 1학기 때 쓰는 논문 따로, 2학기 때 쓰는 논문 따로, 3학기 때 쓰는 논문 따로, 계속 따로따로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약간 그 속된 말로, 쇠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석사 논문 쓸 때부터 박사 논문 때 쓸 3개 정도의 논문 연구 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박사과정이 편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연구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박사과정 입학하기 전에 박사과정 입학 신청서 낼 때 박사과정 연구 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심사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오, 이 신선한데, 이 괜찮은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연구 설계가 석사 논문 쓰면서부터 이미 머릿속에 있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박사과정 들어갈 때 논문의 연구 설계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설계를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논문을 한 3개, 4개, 5개 쓰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한꺼번에 다 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좀 차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요 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최근에 커뮤니티에 이제 어떤 글을 올렸냐면 요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러 주셨어요. 바로 이 글이죠. 멤버십 월 결제 비용 환불 불가 안내 뭐 30분이나 좋아요를 눌러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뭐 글은 길게 적었는데 바로 여기에 있었던 요거죠. 취소 날짜에 해당 월 결제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후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후원의 성격인데 이거를 수강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후원의 성격으로 애초에 좀 설명을 빡세게 드리고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논준모 대학원에 좀 꽂혀 있어 가지고 논준모 대학원에 등록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이게 후원의 성격인데 근데 제가 수강료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치 보면 꼭 인터넷 그 온라인 강좌 사이트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수강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후원의 성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질 좋은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계속 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8월 1일이 딱 됐어요. 근데 이제 8월 3일에 내가 취소를 했다. 이러면 8월달 결제가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글에서 처음에 멤버십을 기능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읽어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날짜에 따라서 만약에 뭐 좀 8월이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8월 달에 결제를 했던 거는 그대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요 뭐 8월 한 3일 정도에 취소를 했는데 8월 달이 결제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환불을 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요청을 주신 분이 지금까지 한 3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환불은 해드렸는데 그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게 제가 그 과정을 모른다고 실제로 이분이 몇 개월 동안 멤버십으로 계셨는지도 제가 확인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언제 취소했는지도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다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구글 코리아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일괄적으로 이제 좀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환불은 불가능하다. 일단 후원의 성격이고 그리고 카드 결제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에서 저는 정산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불해 드릴 수 있는 정보도 없고 무슨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계기로 해서 이 한 6가지 정도 그동안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썰을 좀 풀게 됐습니다. 좀 오랜 시간 썰을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보람 있는 논준모 연구소 멤버십 강좌 이용 상황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 더 이제 뜨거운 여름인데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날씨 속에서도 논문 공부는 꾸준히 좀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시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부랴부랴 그냥 막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논문을 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름에 방학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자문 받을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자문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이 가을부터는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